와우! 달순의 라이브! 벤투 감독의 후방 빌드업과 선수 교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후방 빌드업. 예, 빌드업. 예, 아무래도 이제 벤투 감독 하면 후방 빌드업을 떼고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워낙 뭐 취임 때부터 이 후방 빌드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 실제 선수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경기도 보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풀어나가려고 하죠. 예,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현대축구의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그냥 뻥뻥 지르는 것이 아니라 패스로 차근차근히 풀어나와서 공격 전개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현대축구의 하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벤투 감독도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감독을 선임한다는 얘기는 그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 축구를 보장하는,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그런 빌드업의, 후방 빌드업의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일정 정도 또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후방 빌드업을 하는 거,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저는 뭐 이렇게 의미는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감독이 고민하고 혹은 계속 준비해왔던 그 주요한 자기 축구라고 했던 그게 먹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나, 혹은 어떤 경기에 들어갔는데 상대가 그 특징을 알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때, 그러면 그때도 그냥 나는 그래도 이 축구를 해야 되니까 이거 계속 밀고 나간다? 이것은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전술이라고 하는 건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축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로 나를 중심으로 일단 그 전략을 전술을 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축구를 상대에 맞춰서 또 변화를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그렇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우리와 상대를 준비해서 나갔는데 실제 경기를 뛰다 보면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상도 있고 상대가 또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상황에 따른 대처가 이제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모두 어우러질 때 축구 전술의 완성도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단계에서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예, 이해. 그 다음에 그것도 존중. 하지만 상대가 그거를 알고 집중 공략해서 자꾸 우리 원했던 축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번에 멕시코 경기가 딱 그러잖아요. 멕시코 일단 잘하더라고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한동안 이기지 못했는지, 또 피파 랭킹이 왜 11인지, 앞쪽에 있는 뭐 로사노라든지 라울 히메네스라든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액토르 에레라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방 압박이 정말 숨도 못 쉬게 전개하더라고요. 뭐 계속 앞으로 와가지고 우리 막 골키퍼나 수비 라인에서부터 볼을 돌리려고 하면 쉬지 않고 정말 압박 들어오게 되는데, 야, 정말 쉽지 않은 그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멕시코가 잘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멕시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멕시코가 강력한 전진 압박, 우리가 이제 빌드업에 좀 약하다는 걸 아니까 더 올라오더라고요. 더 올라와서, 그래, 한국이 빌드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좀만 압박을 가하면 흔들리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지. 멕시코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를 주는 게, 저는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옵션이라고 하는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활용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안 될 때,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 때 플랜 B, 플랜 C는 무엇이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보면 이제 벤투 감독이 그런 후방 빌드업을 위해서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를 2명이나 3백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권경원 선수는 뒀지만 정우영 선수 내렸죠. 원두재 선수도 센터백으로 썼죠. 그러면 이 3백의 3명 중에 2명이 미드필더 선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서부터 후방 빌드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내린 겁니다. 좌우 윙백들 이주용하고 이제 김태환 선수도 이렇게 좀 내려서 썼는데, 그러면 어쨌든 중앙 쪽에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원두재와 정우영 선수 쓴 건데 안 되잖아요. 실제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가 진짜 전반전에 그 왼발 크로스 넣어가지고 황의조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확 빠져가지고 오른 발리로 때려가지고 선제골 넣고, 흐름이 좋다가 후반전 들어와가지고 4분 만에 3골 허용했는데, 그 두 중에 2실점이
다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 끊어져가지고 상대에게 내준 거잖아요. 사실 그 실점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우리가 후방 빌드업 해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실점할 뻔했던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뭔가 안 되고 우리가 준비했던 전술이 상대에게 막히고 그러면 뭔가 좀 변화를 줄 만한데, 예. 그런 게 이번 경기도 안 되고, 사실 이번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빌드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빌드업이 세계적인 트렌드도 알겠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그 다른 경기들도 계속 해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빌드업이 완성도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빌드업이 상대에 따라서 안 될 때 우리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잖아요. 축구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후방 빌드업을 우리가 아시아 레벨, 뭐 아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든지 뭐 아시아 지역 대회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아 팀들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충분히 볼을 소유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월드컵 본선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드컵 본선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뒤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빌드업할 수 있는 상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수비하면서 카운터를 때리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웠던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독일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수비 강하게 하다가 손흥민 선수에 빵빵 때리는, 아니면 이런 세트피스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잡았지. 우리가 막 뒤에서부터 점유율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뭐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대회에서는 그렇게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 많이 더 주력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월드컵 본선 때는 좀 더 다른 어떤 플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건 약간 딜레마이기도 해요. 아시아 지역과 월드컵 본선을 다른 전술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렵고 또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팀 입장에서는 현실이니 그런 어떤 전술적인 유연함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약하다 확실히. 예. 다시 한번 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두재 선수도 모르겠어요. 지난번 올 때랑 지난달에 국대 자체평가전 할 때도 원두재 선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센터백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래도 원두재 선수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미드필더에 놓고 플레이하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이번 경우야 뭐 김민재나 김영권, 박지수와 같은 선수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슈 때문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해서 그렇게 내려 쓴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원두재를 뽑을 때부터 벤투 감독은 원두재를 센터백으로 쓸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후방 빌드업 때문에. 그러니까 전술 때문에 원두재를 내려 쓰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원두재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참 많은데 팀의 전술적인 선택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원두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조금 빛을 발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두재 선수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미드필더에 갖다 놓고, 그러면 상대가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볼을 만들어낸다든지, 수비는 수비 쪽에 어떤 전문화된 선수들을 맞춰놓고, 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 또 그에 맞는 어떤 선수의 어떤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요거와 같은 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수 교체예요. 이번에 이제 멕시코 경기 때도 벤투 감독은 선수를 딱 3명만 교체했습니다. 이번 평가전 때는 서로가 합의해서 6명까지 교체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후반전에 황희찬, 이강인, 남태희. 그러니까 이번 선수 교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최대 6명을 교체 횟수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3명만 교체했단 말이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분히 다 교체를 했는데, 근데 이게 벤투 감독이 보면 이것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것도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면 벤투 감독은 다른 경기 때도 보면 평가전도 항상 실전처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모든 평가전도 연습도 실전처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뭐 선수 교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보면 벤투 감독은 항상 그냥 딱 3명 정도를 쓴다든지 굉장히 최소화해서 선수 교체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나중에 본대회 앞두고 하는 평가전이라고 한다면 그때랑 똑같은 상황과 조건을 만들고 싶어 라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융통성 같은 게 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까 예를 들면서 뭐 후방 빌드업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때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그거 약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 교체도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6명이 지금 대표팀에서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권창훈, 조현우, 황인범, 이동준. 그런데다가 또 추가적으로 김문환, 나상호 6명이 지금 코로나 양성 문제 때문에 지금 대표팀에 빠지면서 이번에 현재 대표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19명밖에 안 돼요. 19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가오는 화요일 밤엔 또 카타르와 또 평가전을 해야 돼요. 소속팀에서 다들 뭐 K리그건 유럽이건 열심히 뛰다가 또 왔고 근데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고 경기는 뭐 한 이틀 정도 간격으로 또 2경기를 치러야 되고 대표팀 경기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융통성을 가져서 더 다양하게 좀 선수 교체를 하면서 안배도 하고 선수 테스트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냥 딱 이렇게 3명만 교체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좀 다양성 아니면 어떤 상황의 조건에 맞는 좀 변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벤투 감독은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 선임할 때 이제 선임위원회 이런 데가 있고 거기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후보 감독들을 쭉 놔둬놓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그 평가했던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선임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고집 사이. 예. 그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내에서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전술, 내가 생각하는 선수 교체. 이걸 밀고 나가는. 이걸 어찌 보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포르투갈 내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주위의 이야기나 주위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네. 그래서 고집으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가 그 평가를 했던 데 내용으로 있다는 걸 좀 봤었는데 그거랑 지금 막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 있어서는 뭐 이게 또 평가전이기도 하고 결과가 3대2가 나왔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가 또 교체 투입에서 코너킥 와 기록 좋더라고요. 계속 확 돌리는 거 상대 머리 맞고 하는 거 공교현 선수가 넣어가지고 3대2 뭐 펠레스코어를 만들었고 상대가 굉장히 잘한 걸 생각하면 뭐 저는 이게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무슨 뭐 대단하게 뭔가를 다 평가하거나 뭐 이랬다 저랬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 가고 싶은 길 이해는 하겠는데 거기서 조금은 더 시의적절하게 혹은 어떤 이런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지금 더 많은 어떤 우리가 더 많은 것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멕시코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얘기 다 그놈의 후방빌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도 좀 적절하게 쓴다고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선수 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손들이 집혀있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체력적인 안배도 하고 한다면 좀 더 선수들도 그렇고 더 리플레시가 좀 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어떤 평가전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다 힘들 겁니다. 지금 뭐 감독은 감독대로 6명이나 다 빠져버렸으니까 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사실 복잡하겠어요. 예. 또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춰서 열심히 또 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심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이 공포감이라든지 이걸 주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 이번 평가전은 진짜 무엇보다 선수들의 건강, 안전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에 따른 저는 오늘 경기는 끝났지만 또 계속 그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축구협회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니까 정말 우리 선수들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벤투 감독이 뭔가 계속 또 만들어 나갈 텐데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여유 이렇게 조금만 갖고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